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라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내기까지 모든 기억이 얽혀 있는 이곳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집은 제게 단순한 벽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숨결이 남아있고 웃음과 눈물이 스며 있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아이가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통화 내용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어머니, 집은 아직 그대로 두셨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냥 집 팔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그 말 속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아들의 말 뒤에 비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론 상냥했지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을 모를 만큼 제가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곳이야. 아직은 정리할 마음이 없단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명절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침묵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현관문 아래로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눈을 의심할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부당 점유에 대한 소장. 신청인 란에는 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내 자식이 나를 고소하다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밤새도록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전화로 무언가를 떠보듯 묻곤 했습니다. 그 집 아직 어머니 명의라면서요? 상속 정리는 안 하셨대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대신 변호사라는 낯선 남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슬픔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판사석 위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를 대동한 채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기억이 자주 흐려지십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멀쩡합니다. 제정신입니다. 내 집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조용히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믿음의 문제라는 거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겁내지 마. 당신은 오라. 하지만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드러날 숨겨진 진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조차 말이죠. 재판 이후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거든 이 편지를 아내가 읽길 바란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집은 아내에게 전부 상속한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집은 아내의 손으로 세워진 집이기 때문이다. 자식은 각자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이미 그 몫을 받았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지켜야 해.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유언장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아들과의 싸움을 더욱 격화시키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냉소적인 눈빛, 그리고 남편 장례식 때조차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이제 그만 내 손으로 끝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들고 법정에 다시 서기로.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발견했다는 사실을요.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 다음 날 집 앞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결국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은 비웃음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야. 그걸 내가 숨길 이유가 없잖니. 그 유언 진짜라고 믿으세요? 오래된 문서라 위조 가능성도 있다던데요. 그녀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있다는 걸요. 그녀는 아들의 귀에 속삭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판단이 흐려지셨어요. 당신이 나서야 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건 법으로 결정될 겁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짧은 통화음이 끝난 뒤 공허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변호사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드님 측에서 제출한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치매 초기 증세로 진단받았다는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머니 명의로 병원에 허위 진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했다면 그건 단순한 분쟁이 아닌 범죄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아프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초라해졌을까? 하지만 남편의 유언장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가자. 세 번째 재판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호사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메일 계정에서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인쇄된 메일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 받는 사람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진단서, 지난달 날짜로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사는 조용히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한 뒤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이 필요합니다. 허위 진단서가 사실이라면 원고 측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진실을 이제야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결말은 아들의 눈물이 닿은 그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재심이 열리기 전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가 내민 서류에는 며느리가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알겠구나. 내가 왜 이 싸움을 했는지.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 말만 믿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진심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제 눈가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밤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허위 진단서 조작,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혐의. 그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아들 측은 원고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권을 돌려주며 명예를 회복할 것을 명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세상은 조용히 멈췄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가족은 남는 게 사랑뿐이야. 아들은 그날 이후로 매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예요. 그의 어설픈 손길이 서툴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가 밝혀진 후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이렇게 무섭고 아픈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시 안길 수도 있단다.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결국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제 손으로 직접 적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단 그가 다시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공증인이 서류를 봉인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재산보다 진심이 중요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렸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가족의 진심을 되찾은 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같이 밥 먹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리고 화면을 닫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